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네, 자, 한 취업 포털에서 올해 공공기관의 채용 계획을 조사해 봤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1,153개 기관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 잡힌 곳들의 채용 인원을 모두 합쳐 보니까 26,786명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도 공공기관 취업문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 채용 계획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곳들까지 다 합치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자, 특히나 1분기에 채용을 계획하는 곳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가 정말 취준생 여러분들한테는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더 확대될 예정이고요. 또 최근 이슈가 됐던 부정 합격에 대해서도 그 취준생들의 걱정을 덜어줄 만한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네. 바로 부정 합격자 채용을 취소하는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채용 취소는 물론이고 5년간 아예 응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생겼기 때문에 네. 자, 이제는 취준생분들이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떨어뜨려 버리고 이제는 실력으로 승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로지 실력 또 정확한 전략으로 승부를 거는 채용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희 잡정보센터 시청은 필수겠죠. 오늘 불타는 금요일 핫한 정보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혼자서 열심히 준비해보지만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자, 저희가 취업 컨설팅계 최강 어벤져스 쌤들을 모셔서 사이다 같은 조언을 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 취준생들의 궁금증 풀어주실 쌤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김현빈 강사님, 박창규 강사님, 임현중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김현빈 강사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뵙는 분인데 네. 자, 금융권 채용 전문이십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은행권 채용 비리 사건에서 명문대생 면접 점수를 임의로 다 올려서 합격 처리를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과정에서는 정말 블라인드 채용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 사실은 이제 이번에 금융 분야에서는 가장 최고의 기구인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최종국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밝힌 바 중에 하나가 금융권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하게 시사를 했는데요. 네네. 아주 연초부터 아주 크게 두 군데 기관이 걸렸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블라인드 채용이라든가 그런 거에 어떤 기조를 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비리 채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예전에는 그냥 취소만 되고 취준생들 이제 합격됐다가 취소만 되고 하는 상황으로 끝나버리는 일이 많아서 걸린다고 해도 유야무야 넘어갔었는데 지금 이후로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거는 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기관도 그렇고 이제 취업 준비생의 경우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예전에 과거에 얽매여 지어 있는 학연을 보지 않고 현재의 노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건데 이러한 기조를 사실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좀 더 좀 강화해서 블라인드 채용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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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또 창렬쌤은 해외 취업 전문가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뭐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게 좀 덜한가요? 해외는 우리나라도 직무 중심 채용이잖아요. 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도 역시나 우리나라만큼 더 이상의 직무 중심 채용이기 때문에 네. 조금 상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을 딱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채용 방식이 저희가 턴키 방식이 아니라 버텀업 방식이 아니라 레퍼런스 방식이죠. 추천식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지원자들 중에서 직무 역량이 조금 뛰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셔가죠. 서로 좀 모셔가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고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우리 뭐 합격자의 비밀이라든지 이쪽에 출연했던 친구들 역시나 역량이 다른 현지에 있는 애들보다 좀 뛰어나니까 모셔가는 케이스로 가니까 연봉도 당연히 높아지겠고 복지 환경도 더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그 직무 중심에 따라서 직무의 역량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구직자의 직무 역량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CJ 같은 경우에도 직무 역량을 굉장히 강조하는 기업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뭐 실전에 바로 투입했을 때 이른바 뭐 전투력이 높은 그런 사람들을 주로 채용을 하죠. 네, 아무래도 CJ 같은 경우 실제로 1차 때 직무 면접 외에도 보고합시다라는 심층 면접을 봅니다. 이 보고합시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실제 업무에서 겪는 보고 형식에 관련된 주제로서 한 2시간 정도, 4명에서 6명 정도 같은 팀으로 면접을 보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무 역량을 중점적으로 보고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실제 업무력이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 실제 업무력이 높다는 거는 그러면 채용 과정에서 어떻게 좀 캐치해낼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면접관이 보는 그 면접관들이 보통 이제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 1차 면접관들이 10년차 과장분들, 해당 네. 직무의 10년차 과장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단 말인즉슨 그 10년 동안에 했던 노하우들 바탕으로 했던 본인만의 경험담 외에도 플러스 회사에서 보는 그런 직무적인 관점 부분들을 이미 교육을 다 시켜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지원자분들이 명확하게 사전에 이해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죠.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직무 역량이 답이고 파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은 뭐 이런 채용 비리 사건 불거졌다고 해서 이제 저기는 지원 안 해. 나는 해봤자 이런 생각 가지시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직무 역량을 잘 찾아서 갈고 닦고 또 어떻게 어필할까 이 부분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주제가 취준생 여러분들의 지원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어벤져스 특집의 주제는 2018 상반기 지원 전략 공기업 대 사기업입니다. 자, 보통 취준생분들이 지방대 출신이거나 학교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쌤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준 쌤 어떤가요? 네, 일단 아무래도 정량적 스펙이 낮거나 이제 지방대 같은 경우 이제 지역 인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가점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들이 따라서 그런 쪽에 특혜를 보고서 지원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아무래도 취업이 좀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열이라고 볼 수 있는 여성 문과생분들, 또한 이제 장수생이라든가 나이가 많은 분들, 특히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되면서 나이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력서에 적지 않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규 쌤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어제 한 8명 정도를 컨설팅을 해줬는데 제가 남학생이나 여학생들이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나이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이랑 학년을 딱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졸업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한 남학생이 28이었어요. 왜 28이니? 왜 상인대학교 졸업하면 26, 7대잖아요. 네. 그죠? 근데 얘는 분명히 휴학을 했다라는 거죠. 휴학했네? 1년 정도 휴학했는 것 같은데 휴학하고 공무원 준비나 공기업 준비했지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년 했어? 그랬더니 1년만 했대요. 잘했다. 1년만 했으면 잘했다. 이게 왜냐하면 그저께 신문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9.9% 청년 실업률 최대치가 높아져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준비를 하는데 한 1년 정도 준비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게 3년이 돼버리고 5년이 돼버리니까 네. 그다음 이제 갈 곳이 없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뭐 저는 공기업을 접근하라고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본인과의 어떤 본인의 커리어를 좀 통해서 상관관계를 찾아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기업을 준비하다가 안 돼서 도피성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더 문제죠? 한 3주, 2주 전에 네. 2주 전에 제가 참 아끼는 청년이 한 명이 있어요. 아마 박성희 아나운서 아실 겁니다. 그래요? 네,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친구인데 아, 이미 해외 취업을 한번 갔다 왔어요. 재학생 때. 네. 한 1년 정도 해외에서 경험을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찾아왔어요. 찾아오고 학교를 다시 복학을 하고 4학년 2학기까지 이번에 이제 졸업입니다. 근데 지난 학기 때 하반기 공채에서 35군데를 지원했는데 광탈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안부차 연락을 했다가 네네. 얘가 이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거의 패닉이 돼버린 거죠. 예, 왜냐하면 뭐 자기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요리 재료가 많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해외도 갔다 오고 글로벌 역량도 있고 어학 능력도 뛰어나고 심지어 뭐 관련 자격증도 다 따놓고 네네. 그리고 나서 취업 컨설팅도 받고 많은 돈을 들여서 취업 컨설팅도 받고 그래서 나는 하반기 안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35군데 광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화요일 날 당장 달려오라 그랬어요. 35군데 작성했던 자소서 다 가지고 와 그랬어요. 근데 제가 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고 커리어 분석부터 역량 진단까지 한번 해보자. 개인의 어떠한 수합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과거에 했던 경험들을 쭉 나열을 해보자. 그리고 네가 지원했던 자소서를 다시 가지고 와봐라. 그리고 나서 20분 만에
얘 방향성을 설계해 버렸습니다. 얘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수화학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얘가 과거에 했던 커리어 분석을 하면 이수화학이랑 연결고리를 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무는 해외 영업 쪽이었는데 해외 영업은 본인의 역량, 즉 성격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든지 과거에 했던 거랑 연결고리를 탈 수는 있지만 산업 직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마치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다르게 설계를 하고 좀 다른 방향성을 조금 찾아줬는데 아마 좀 성공시키고 나서 제가 저희 방송에서 다시 한 번 더 사례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기업을 접근하든 사기업을 접근하든 우리 김현민 쌤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랑 연관관계를 좀 찾아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또 공기업, 사기업 양쪽 다 지원하는 경우에 저희 왜 떨어졌나 시즌3 출연했던 친구들도 보면 뭐 메이저 공기업, 마이너 공기업 나눠서 뭐 그냥 네임밸류 따라가기도 하고 일정 따라가기도 하는데 이런 식의 지원도 정말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결과적으로 본인의 취업관이나 직업관이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이 이렇게 규모라든지 네임밸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좀 성과보다는 실패의 사례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죠. 따라서 이제 본인에 대한 명확한 자기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 전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모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는 확률을 높이는 거지 100% 합격을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자분들께서는 꼭 명심하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새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상관관계를 조금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공공기관이냐 사기업이냐가 아니라 본인이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서 하면은 합격률이 그만큼 높아진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저희가 다뤘던 사례 중에도 현대차나 삼성 또 한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합격한 친구들이 꽤 있었죠. 그렇죠. 예, 작년에도 뭐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라고 해도 뭐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죠. 과연 합격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제 저녁에 왔던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1년 준비해서 성공하면 잘했는 건가요? 아니면 3년 정도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사기업을 조금 추천해 드리는 입장이에요. 네네. 예, 사기업으로 가서 밑바닥에서 한번 좀 해보자. 밑바닥에서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자. 실질적으로 제 이제 친구입니다, 친구. 예, 제 친구인데 대학 동창인데 이 친구가 제가 어디 가든지 이제 자랑을 해요. 예, 이 친구가 저희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 나이대가 28, 9이었어요. 군대를 저희가 다른 사람 지금보다는 더 길게 네. 갔었죠. 그래서 군유학을 한 3년 정도를 해야 돼요. 예, 군대를 2년 넘게 갔으니까. 그리고 3년 하고 1년 정도 휴학하죠. 그럼 졸업하는 나이가 28, 9이에요. 예, 근데 이 친구는 저는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 친구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했는데 영세업체에 연봉 1,500에 취업을 했어요. 예, 그러더니 이 친구가 저희가 다 그랬죠. 미쳤는 거 아니냐고. 네네. 너 연봉 1,500에 어떻게 가냐고. 그런데 이 친구가 딱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 밑바닥부터 길겠다. 그러더니 3년의 경력을 쌓고 다시 외국계 기업으로 갔다가 이직하고 다시 현재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회계팀장으로 이제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들어갔던 취업했던 A 첫 번째 기업과 두 번째 이직했던 기업과 세 번째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인더스트리 산업 직종이 다 똑같고요. 직무가 다 똑같아 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밑바닥에서 중소기업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자기가 공기업에 들어갔을 때의 중소기업의 현장 상황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이라는 건 대구 경북에 있는 기계 장비 제조 기업들을 중소기업부터 관리를 하는 쪽이다 보니까 얘가 여기서 역량 발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기업도 좋지만은 저 공기업도 좋지만은 되도록이면 사기업부터 갔다가 좀 경력 쌓아서 공기업으로 이직하는 이런 것도 제가 많이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네. 현빈 쌤 말씀도 한번 들어보죠. 네, 굉장히 좋은 말씀 네.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경력직 채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이제 커리어를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인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고용 시장이나 채용의 시장이 유연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를 하면은 중간에 어디로 이직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소위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선골 진골이라고 해서 이제 공채 출신만큼은 특히 금융권 같은 데는 공채 출신들이 무조건 임원까지 간다라는 생각들이 많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미 그런 벽도 많이 허물어졌고 심지어 좀 공기업들이 이제 연령이나 그런 것들의 제한이 없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그런 어떤 이제 이름 하에서 그런 형식으로 연령이나 학력을 없애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경력으로 채용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예전에는 이제 처음부터 좋은 연봉 그다음에 아예 그 연봉이 좋은 기업들이 따로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연봉 관리를 본인이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무조건 처음부터 좋은 연봉인데 직무는 대충 가도 되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연봉이 거의 오르지 않는 상황이 되고요. 네. 처음에 어렵게 하더라도 관련 직무에 대한 그 경력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쌓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점핑업 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니어들이나 아니면 이제 처음 초급하는 그런 친구들한테도 직무로 계속해서 좋은 경력을 쌓는 곳이라면 지금보다 연봉이 깎이거나 아니면 지금 연봉이 적어도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이 어느 정도 네가 정말 많은 급여가 필요하고 생활이 안정적이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는 그때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연봉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연봉 관리는 이제 본인한테 달려있는 그런 시기고요. 외국은 실제로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공기업들도 이제 보면 이제 실제로 지금도 이제 경력 채용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기업도 언젠간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업이라는 데 있으면 직무에 대한 특성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소위 이제 요즘에 그 이제 속된 말로 갑근성이라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는 걸 배우다 보니까 물론 이제 체계적인 것을 배우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그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데서 좀 더 본인이 어떤 것을 이제 그런 협력업체나 그런 거에 그 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을 때는 조금 약간 그 자세 자체가 이렇게 겸손하지 않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좀 처음에는 사기업이라든가 좀 힘든 곳에 가더라도 본인의 직무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가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현준 쌤 주변에 같이 네. 취업 준비하시던 분들 중에도 뭐 사기업, 공기업 갈리고 또 뭐 이직도 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제 이제 사기업에서 보통 이제 이직을 한다고 하는 케이스라고 하면은 네. 공기업 쪽으로 많이 이직을 하고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그렇게 하죠. 네. 이제 사기업의 이제 조직 문화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대기업 경우 많이 이제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군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이제 상명하복식의 탑다운식의 이제 그런 시스템 체계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본인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공기업 쪽으로 많이 이직 준비를 하고 실제로 이직을 많이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여성분들한테도 취업 준비생들한테 권장드리는 게 사기업만 생각하고 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기업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라고 해서 실제 사기업은 영업관리밖에 갈 수 없는 스펙이었는데 공기업에서는 뭐 지역농협의 행원으로 들어간다든지 네. 이렇게 본인이 오히려 실제 가고 싶어 했던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케이스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오늘 저희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취준생들의 궁금증을 또 댓글로 받아봤거든요. 네. 먼저 첫 번째 댓글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LSO 3308님의 의견입니다. 자, 지방국립대 회계학과 4.3 만점에 3.41로 졸업을 했고요. 국토부 산하 공기업 인턴 5개월의 경력도 있습니다. 자, 전산회계 1급이 있고 2월 3일 지난주 토요일에 봤던 한국사를 가채점했더니 77점. 아까 여쭤봤더니 70점 이상이면 이게 1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토익은 매우 낮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공기업, 공공기관 쪽 생각 중이긴 한데 제 질문은 현재 제가 해야 될 것과 사기업, 공기업 중 어딜 준비하는 게 도움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토익이 크게 중요치 않으면 토익 기준이 없는 곳으로 준비를 시작을 해서 조금 일찍 취업하고 싶은데 비현실적이겠죠?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LSO 3308님, 토익이 매우 낮음 이렇게 써 있었는데 네. 이것 때문에 공기업을 생각하는 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준 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토익이 매우 낮은 거 외에도 아무래도 공기업에 인턴을 하셨고 이제 전산회계 자격증이라든지 본인 특히 이제 지방국립대이시기 때문에 공기업에 지원했을 경우 굉장히 가점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반해서 공기업을 일단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이제 사기업도 역시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데 본인이 대기업 같은 경우를 상향 지원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전공을 살려서 한다고 하면은 회계 전공을 살려서 회계 직무를 가고 싶어 하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회계팀을 지원해야 되는데 다만 영어적 점수 보완은 사실 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들도 사기업 기준이라고 하면은 스피킹 점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곳들이 많이 있고 공기업들도 블라인드가 걸려 있는 곳들은 어학 점수를 안 보는 곳들이 있긴 하지만 최소 750점이라든지 850점의 기준점을 보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어 점수는 좀 이게 높이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어 점수를 좀 높이시는 거를 진단을 해주셨고요. 또 지방국립대 회계학과의 학점이 4.3 만점에 3.41점입니다. 창규 쌤께서 회계학과 출신이시잖아요. 뭐 학점이 중요한가요, 이 전공에서는? 안녕. 네. 제가 회계학 전공자들한테 항상 선배처럼. 예. 네. 자, 인문상경계열 전공자들이 학점이 이공계열 전공자들은 학점이 중요하겠죠. 네. 예, 인문상경계열 친구들은 뭐 학점보다는 아무래도 대외 활동이나 다양한 경험들이 아마 직무 중심으로 접근을 할 때 아마 좋으실 겁니다. 하지만 인문상경계열 중에서도 회계학 전공자들은 이공계열하고 비슷해요. 학교에서 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높아야지만 본인들이 실제 실 업무에 접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계학과 전공에서 3.41이면 조금 낮은 케이스고요. 아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준비를 학창 시절 때 안 한 것 같아요. 예, 회계 2학년 정도, 3학년 정도 되면 세무사나 회계사 준비를 먼저 하거든요. 이 공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회계학과 전공자들 회계사 준비하다가 세무사, 그다음 감정평가사, 예, 그다음에 7급 세무공무원, 9급 세무공무원, 그다음 금융권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회계사 준비를 했는 친구들은 학점이 거의 3.8에서 4점대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회계사 준비를 안 하신 것 같고요. 제가 4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 전산회계 1급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고등학생들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입장이라서 되도록이면 전산 세무회계 1급을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IFRS라든지 국제회계기준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원가 운영관리사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커말이나 워드 프로세스 하려고 하지 말고 ERP 관리사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기업과 공기업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사기업을 할 건지 공기업을 할 건지.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이면 회계쟁이들은 제조 산업부터 시작해서 생산 원가 관리, 생산 공정에서 로또 관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매 자재 부서에서의 어떤 원가 관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포인트라서 되도록이면 사기업에서 제조 쪽으로 빠지시라고 제가 권유를 많이 해드리는 편이고요. 토익요, 남들 다 하는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적정 커트라인이 있으니까 토익도 하시는데 토익도 공부하는 방법 있죠, 그죠? 저희 방송에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기업을 접근하실 때는 회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무회계 안 합니다. 세무회계 안 합니다. 뭐죠? 비영리 회계와 예산 회계 안에서 움직여주고요. CSR, Corporate Society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 회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뭐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어디든지 성공하실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 회계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주 귀 열고 잘 들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보니까 공기업 인턴 5개월이 있어요. 네. 이걸 어떻게 살려볼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진단하세요? 공기업 5개월 인턴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기관에서 인턴을 수료한 자에 의해서 그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다른 기관에서도 공공기관 인턴을 경험한 자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같이 회계학 전공자들 공공기관 준비한다고 하는데 사실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채용 분야를 살펴보면은요, 의외로 회계 자체를 뽑기보다는 회계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해서 경영이나 회계 두루두루 해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의 전통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공기업이 아주 이렇게 적합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게 전문성을 띠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오히려 회계 쪽을 원하는 경우 이제 보통 공기업들이 요즘에 전문 금융 관련 자격증은 거의 다 이제 자꾸 철폐하는 경우고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요구를 하는데 오히려 회계 관련들은 의외로 CPA나 ARCPA를 요구해서 일반 회계가 아닌 어떤 평가라든지 그런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회계를 살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엔 이제 일반 사무 쪽이냐, 제가 보기 이 친구가 회계 자체 학점을 보니까 네. 아주 관심이 있거나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케이스가 아니고 약간 외부로 하는 업무는 좀 피하고 싶고 내부에서 하는 좀 이렇게 뭐 총무라든가 해서 네. 후선 업무에 관심이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면 더더욱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LSO 3308님의 경우 어학 관리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OX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지금 팻말을 들어주시고 어학을 포기하라면 O를 들어주시고 어학을 포기하지 말라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예. 네. 세 분 다 X를 올 들어주셨네요. X입니다. 네. 네. 뭐 말씀해 주셨듯이 현준 쌤이랑 현빈 쌤 두 분 다 어학을 높여야 될 것 네. 같다고 진단을 해 주셨어요. 뭐 더 첨언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이 부분은 네.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제가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이 영어 점수 관련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공기업 블라인드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끔하게 정리를 해드려서 앞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계속 재방송을 시켜드리려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기업 같은 경우는 영어 스피킹 점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공대분들부터 하면은 IL부터 시작해서 일반 영업직들은 IM2 그리고 뭐 마케팅이라든지 글로벌 전형까지 하면 IH까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기업분들은 명확하게 영어 스피킹을 기반으로 해서 영어 점수를 확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어학 점수도 아예 블라인드 시키는 어학 점수도 아예 안 보는 곳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750점 이상이면은 만점을 받는 곳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850점 이상이면 만점을 받는 곳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코트라처럼 토익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점을 주는 곳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따라서 영어 점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타겟팅 해놓고 본인의 영어 점수의 스펙을 보완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LSO 3308님 어학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걸로 네. 저희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댓글을 만나볼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 분입니다. 맞습니다. 자, 저번에 돈키호테님 의견 화면으로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2년제 전기전자과 조례자로 사기업을 노립니다. 자, 1번 질문. 올해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 같은데 그로 인한 다른 업계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까요? 2번. 올해 CES 2018에 자동차가 각광을 받았는데 자동차 업계 시장 행보가 궁금합니다. 3번. 예산을 수십조 쓰고도 청년 실업률이 최고조로 갱신하고 있는데 또 공기업에만 채용이 열릴까요? 4번. 이제 수백만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는 시점인데 그래도 취업 시장은 나아질까요? 마지막 5번 질문입니다. 20기의 초대졸 채용 모집 중 자격증 우대 사항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많이 큰 거죠? 라고 5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역시 네. 애청자답게 질문이 계신데요. 5개씩이나. 첫 번째 질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올해 반도체 시장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 같은데 그로 인한 다른 업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창규 쌤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2번 질문하고 같이 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S 그룹사에 얼마 전에 그 S 그룹이 이제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고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있는데 S 그룹사에 그 미국 법인에서 우리 한국인 채용이 있었어요. 미국 현지 법인은 직원 수가 한 260명 정도 되고요. 예, 아무래도 한국에서 채용을 해서 주재원을 가는 것보다 현지 법인에서 채용하는 케이스들이 아주 많거든요. 많은데 여기 지원한 친구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자동차 범버와 그다음에 이 밀러를 만드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닛산이라든지 도요라, 뭐 현대, 기아차 모든 그 자동차에 다 들어가는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앞으로 전자반도체 산업들이 아마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특히나 IoT, 사물 인터넷. 지금 저희가 뭐 아이존 과학연구소와 같은 이런 곳에서 사물 인터넷 원리 교육을 시키는 컨텐츠까지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네네. 만들어지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자동차 자동주행 기능이 들어가죠. 네. 예, 그러다 보면 이 자동차 앞부분과 범버라든지 아니면 이런 밀러 쪽에 센서가 들어갑니다. 예, 그러려면 당연히 일렉트로닉, 전자 반도체 산업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융합 산업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발전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아마 전자 전기 공학 전공자들이 아마 장기전으로 본다라면 산업 직종에서는 뭐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자. 현준 쌤.
반도체 업계 워낙 화랑이잖아요. 다른 산업에도 좀 여파가 있겠죠? 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자동차 업계라든지 IT 업계, 뭐 제조업계는 당연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제자의 이제 네이버 메인 기사 중에 하나가 그 삼성전자가 평택에 제2 공정 라인, 네. 반도체 라인을 증축한다는 그게 계속 메인 기사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또 굳이 이런 부분에 플러스해서 다른 관점, 다른 산업에서 보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물류 산업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염분에 굉장히 취약하고 가격 민감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해운 운송이 아닌 항공 물류 운송을 하는데 이 항공 물류 운송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항공사들이 있겠죠. 따라서 그 반도체의 생산량에 따라서 그 실제 대한항공의 물류, 특히 이제 항공 물류에 대한 생산량 그 상승률 그래프를 보니까 굉장히 높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반도체의 호황에 따른 여타 다른 산업에도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변동들, 특히 긍정적인 변동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현준 쌤은 이제 현빈 쌤께서는 다른 업계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뭐 같이 연관되어 있는 전자라든가 뭐 물류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금융 쪽인 측면에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반도체가 발전한다, 아니면 자동차 업계가 화랑이다 하면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업계만 중점적으로 바라보지만 사실 모든 업계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크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좀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 어떤 분야에 있어서 화랑이거나 발전을 하게 되면 그쪽에 있어서의 금융 투자도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쪽을 이제 투자하기 위해 아니면 또 반도체가 잘 되고 있다는 거는 수출이라든가 이제 수입이라든가 것들이 활발해지는데 그런 것들이 다 금융기관을 끼고 하는 것들이라서 이제 그 분야의 파트에 관련된 사람들을 뭐 이렇게 아주 뭐 커다랗게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이제 자동차 업종 계속 발전하고 있으면은 그거에 관련된 이제 분석 전문가들을 또 찾게 됩니다. 근데 분석 전문가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게 금융 쪽에서만 접근을 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상경계열만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이제 그 예전의 방식이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담당한 전공자와 플러스 이제 일반 이제 MBA들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처럼 일반 상경계열을 졸업하고 MBA를 또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제 그런 전공 지식, IT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공학적인 전공 지식을 갖고 거기에서 이제 현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게 사실 MBA의 많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물류라든지 심지어 이제 공장을 증축한다 그러면 뭐 건설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다 연관이 돼 있는 거라서 그런 쪽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른 업계의 변화를 살펴보다 보니까 뭐 반도체, 물류, 자동차까지 이제 전망을 해보면서 두 번째 네. 질문에도 어느 정도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 저 이게 당연히 오타인 줄 알고 수십조라고 읽었던 것 같은데 예산을 삼수십조 이렇게 썼습니다. 오타인지도 궁금하고, 자, 어쨌든 이렇게 수십조를 쓰고도 청년 실업률이 최고조로 갱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기업에만 채용이 열릴까요? 올해 채용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묻고 있는데 각자 전문 분야에 대해서 먼저 현준 쌤부터 전망을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식품과 유통 쪽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18년도 고용동안 브리핑을 살펴보면은 신용품 제조업이 고용 증감률이 3.6%가 상승을 했고 음료 제조업은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 그럼 결과적으로 합쳐서 보면은 어쨌든 상승한 부분들이 있죠. 네. 따라서 식품기업 같은 경우, 유통기업 같은 경우 어쨌든 유지 혹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맞춰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키워드들 몇 가지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안전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아실 법한 이제 가정 간편식이 있습니다. 특히 안전적인 부분에서는 뭐 햄버거병이라든지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이라든지 워낙 큰 음식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제품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헬스앤웰리스라고 해서 슈퍼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품의 시장성이 굉장히 많이 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두 번째 가정 간편식 두 번째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의 사드의 기조 이후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중국을 기반 외에 다른 쪽으로 많이 확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단순하게는 롯데제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인도에 있는 아이스크림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었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베트남 호치민에 식품 통합 생산 기지를 건설 중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렇게 본인의 글로벌 역량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동남아 쪽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영어 플러스 제2외국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2외국어 부분도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회사별로 각 전략 국가들을 선정해서 어필 포인트를 잡으시길 권장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정간편식 같은 경우는 워낙 예전부터 이슈됐던 부분들이라 가정간편식 같은 경우 뭐 유통 쪽에서는 굉장히 핫한 키워드 뭐 CVS나 백화점, 편의점 뭐 여러 가지 마트 등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키워드를 잘 잡아서 준비를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금융권 채용시장 전망은 현빈쌤께서 아까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백만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는 시점인데 그래도 취업 시장은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현빈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안 그래도 요번에 신년사에서 보면은 은퇴 베이비붐 은퇴하는 것이 청년 실업으로 해소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구조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어서 네. 청년 실업 해소가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공기업에서 많은 사람을 뽑고 있지만은 그것이 정말 인력 채용이 너무 간절하고 필요해서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이제 그거에 대한 압력으로 해서 지금 사실 계속해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그런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계속 채용하는 건 한계점에 부딪힐 거기 때문에요. 공기업 채용만도 계속해서 믿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이가 없지만 지금 계속해서 청년을 채용하기 위해서 현재 중장년층에 대한 명태를 굉장히 강화하고 네. 대우를 좋게 해줘서 자꾸 설득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만큼 내보내면은 오히려 채용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것이 따라주지 않는 한은 이런 식으로 땜빵으로 막는 거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그냥 현재 많이 뽑는다 해서 공기업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또 공기업이 예전에는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나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중간급 뭐 대리 과장급들도 다 명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당장에 바로바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창규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 데리고 가는 실정이라고 뉴스가 연일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일본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도 좀 나아질까요? 채용 시장이? 말 많고 탈 많은 일본, 예, 예. 그죠? 우리 일본에 지금 인력 부족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가까운 한국에서 문화가 비슷한 한국에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가고 있죠, 그죠? 예, 근데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또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 해외 취업 전문가로서 또 활동하면서도 조금 안타까운 점이 조금 있긴 있는데요. 뭐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 우리나라가 10년 뒤에 싱가포르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네. 많이 해요. 예, 싱가포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고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조산업들이 자꾸 이제 외부로 빠지죠. 네. 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입니다. 다 수입하죠, 거기. 그렇죠. 싱가포르는 전체 산업 중에서 전체 국가의 산업 중에서 제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0.3%예요. 예, 나머지는 진짜 심지어 물도 수입해서 먹잖아요. 네네. 그래서 라지스틱이라든지 디스트리뷰션, 유통이라든지 물류 쪽 산업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향후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뭐 일본처럼 진짜 사람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취업에 고민이 안 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죠. 네. 네, 와야 되니까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저번에 돈키호테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공계 초대졸 채용 모집 중 자격증 우대사항 있고 없고의 차이를 묻고 있는데 이 차이가 많이 큰 거죠? 많이 크다 부분이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마 저번에 동키호테님의 이력을 보니까 졸업 예정이니까 관련 경험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직무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자격증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시고 질문을 잘하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목표치가 최소 대기업의 생산직
이나 뭐 중견기업의 생산직이라고 보여지는데 대기업의 생산기사 같은 경우도 사실 대기업의 생산직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산업기사 관련된 자격증이 초대졸 전형들은 1개에서 최소 2개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외에는 관련돼서 중소나 중견기업에서의 경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선택을 하셔서 대기업의 생산직을 가고 싶다고 하면은 자격증을 최대한 빨리 취득하시든지 아니면은 중소라든지 중견기업에서 본인의 경력을 쌓은 다음에 대기업의 생산직으로 이직을 하시는지 부분에서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창규 쌤께도 해외 취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대졸과 초대졸 해외 취업에서도 좀 차이가 큰가요? 큽니다. 네. 네, 큽니다.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비자가 커요. 아. 네, 국가마다 비자 제도들이 다 틀린데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뭐 호주 같은 경우 우리 가장 청년들이 선호하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초대졸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자 받기가 어려워요. 네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죄송한 얘기지만 고등학교 졸업생이거나 우리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전문대학교 졸업생들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2비자나 취업비자인 H비자 발행 제한 규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졸자 전문 학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되도록이면 저희가 싱가포르 쪽으로 많이 권유를 해드리는 편이고요. 단 경력이 있으실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내가 경력 그 직무 중심, 뭐 인턴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 뭐 학벌도 중요하겠지만 전문 학사인데 경력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뭔가 많이 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 특히나 요리사 하는 애들 네네. 있죠. 조리학과라든지 뭐 외식 경영 이쪽 애들이 이 포트폴리오가 아주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 포트폴리오만 잘 제시를 한다라면 자기 몸값이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가 해외 취업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댓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문을 여시오님의 댓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학년에 진학하는 전자공학부 학생입니다. 저는 사기업, 괄호치고 삼성전자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DS 사업부 시스템 LSI 직무에 겨우 한 발짝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다른 게 아니고 이 부서에서는 어떤 분야의 주력으로 타겟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 직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학점 4.5 만점에 4.3에 해외 교환학생 경험이 있고 어학 성적이나 인턴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쓴소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취업문을 여시오. 김승재 아나운서가 없으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게 되네요. 이분이 지금 4학년 진학하는 전자공학부 학생이신데 보니까 별로 인터넷 검색도 많이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현준 쌤,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이 쓴소리를 해달라고 하셔서 네, 쓴소리 좀 아마 해주세요. 본인이 들을 걸 예상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삼성전자 지원하면서 이 직군은 아마 연구개발 쪽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공계적 직군을 지원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직무 이해도가 낮다는 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또 교환학생 경험은 있는데 어학 성적이 없다는 부분은 사실 좀 굉장히 미스매치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학 점수, 스피킹 점수가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계속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은 본인은 이제 계속 삼성전자와는 굉장히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네. 오픽 IL 또는 토스 5 이상이 꼭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꼭 따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 LSI에 대해서 좀 약간 이해도가 낮은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반도체가 크게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LSI는 말 그대로 시스템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 직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이 직군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 그중에서 설계, 공정, 품질, 제품, 기술직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을 뽑는 것이고 여기에 맞는 전공들이 좀 세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화공, 재료, 물리, 기계, 산업공학 전공자분들을 좀 우대해서 혹은 그분들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와, 작정하고 쓴소리 해주셨는데 자, 삼성전자 이직군에 대한 조언도 부탁을 했습니다. 현빈 쌤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특히 자연계 공대 출신들이 제가 사실은 이건 삼성전자 이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항상 느꼈던 게 연구 개발직에 대한 다소 환상들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연구 개발직의 경우에는 학사 출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전문 석사 출신 이상을 뽑는 경우들이 네. 많고요. 그리고 가서 한다고 해도 지금 본인이 원하는 정말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밑에서 거의 그냥 일반적인
그 업무 아주 기본적인 무슨 정말 복사를 해온다거나 하는 업무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초기에는 좀 생산직이라든가 현장하고 부딪힐 수 있는 데 가서 경험을 많이 하는 걸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연구개발 쪽이면 대부분들의 석사 출신들이라든가 박사 출신 학위 소유간 그 소지자들을 좀 찾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분 보니까 학점은 굉장히 좋아요. 4.5 만점에 4.3점이거든요.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제 어학 성적이랑 인턴 경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어떤 조언이 좀 필요할까요? 갑시다 해외로. 갑시다 해외로. 아 좋습니다. 시원하네요. 예, 전자 엘렉트로닉 엔지니어링, 뭐 네. 실리콘밸리에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우리 많은 청년들이 가 있는 AQS 벨록스라든지 네. 우리 지난주에 전화 연결했던 우리 지난주에 안내해드렸던 우리 정원이 네, 예, 그렇죠. 그 친구처럼 이런 쪽에 회사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한번 한 1년 정도만 스펙의 목적으로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전 그러니까 짜시죠. 말씀해 주시는 게 네. 인턴 경험을 아예 해외에서 그렇죠. 쌓고 와라. 네, 그러면 뭐 어학도 될 것이며 뭐 오. 글로벌 영향이나 직무 영향도 다 만들어 오니까 한 1년 정도 갔다 오시는 것도 하나의 길이죠. 네. 네, 뭐 해외 취업의 길까지 한번 제시를 해주셨는데 현준 쌤이 다시 한번 좀 어떻게 만약에 해외는 싫다 하시면 어떻게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서는 사실 직무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직무 적합성에서 산업군 적합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관련된 스펙이 따라서 상하적인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일단 만약에 본인이 어학 점수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따셔야 돼요. 이거는 적격 기준에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사업부, DS 사업부가 반도체 사업부이기 때문에 반도체 실습 공정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라든지 그게 없다고 하면은 보통 많이 하는 것들이 서울대학교에서 반도체 실습을 무료로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사실 많이 수료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중견 중소라든지 반도체 실습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시길 권장을 드리고 그 외적이라고 하면은 관련돼서 이제 자격증을 따시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연구개발대 관련된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보완을 하신 다음에 지원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에 다른 쌤들 나와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 실제 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경험을 쌓아봐라 이런 말씀을 공학도들에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 댓글 저희가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포도뽀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언뜻 같은 일을 할 바에는 오래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공기업 도전을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제 스펙은 서울 4년제 국제통상학과 졸업에 한국사 2급, 토익 81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점은 3.75점입니다. 취준생을 벗어난 지 오래돼서 취준에 대한 감도 잃었고 또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해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아주셨는데요. 네. 지금 이미 회사를 다니고 계신 것 같아요. 이직을 고민하는 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현빈 쌤 같은 경우가 헤드헌팅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한테 네. 좋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고민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좀 황당한 게 현재 사기업을 다니고 있으면 그래도 경력자신데 네. 본인의 경력이 어디 부분에 있다는 말을 전혀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경력을 다 무시하고 가시는 건데 이렇게 어렵게 얻은 경험 자체를 다 버리고 다시 공기업에 취업을 할까 어디 취업을 할까 하는 접근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네네.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걸 얼마 동안 좀 갖고 있느냐. 지금 1년이고 2년이고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정말 적은 연봉에 또는 그런 계약직의 인턴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해서 조금이라도 그 인턴과 또는 잠시 있었던 계약직과의 업무의 그런 연관성을 이어서 취업을 다시 하려고 해서 경력을 쌓으려고 하는데 본인이 지금 사기업을 다니는데도 이걸 다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자꾸 안정적인 거에 대해 지금 포커스를 두시는데 여러분 대학생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기업이 안정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공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다운사이징을 하고 사람들 중간중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기조는 분명히 반드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큰 데서 안정적으로 보호만 받다가 나중에 나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좀 빨리 피하시는 게 좋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시는 걸 봐서 남자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다음 더더욱이 더 오히려 국제통상에 관련된 업무를 하셨다면 국제통상에 관련된 그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뭐 이제 이런 동전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돈 만드는 데가 한국은행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만드는 곳은 조폐공사 같은 경우 대단한 그 제조업
그 공기업이거든요. 좀 수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관련해서 뭐 이제 수출 쪽이라든가 국제 통상의 본인의 이제 어학성 근데 보니까 어학 점수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난감해하시네요. 예 통상으로의 본인의 강점을 살리기엔 좀 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사기업에 다니고 있으면 그 경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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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경력을 다 무시하고 새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본인이 안 네. 맞다고 하면은 정말 이걸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래서 지금 어. 다른 것을 그것도 이제 여기가 안 맞는데 이거하고 유사하지만 본인의 적성과 맞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입장들이거든요. 네. 경력 사원들이 그런 이제 자기 경력을 쌓을 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있었던 경력을 똑같진 않아도 연관성을 찾아서 맞춰 나가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분은 그냥 사기업에 다녔는데 다시 무조건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아무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 이분 그 사연을 보니까 같은 일을 할 바에는 오래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공기업에 도전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보니까 뭐 직무는 좀 유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현준 쌤 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쟁률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대표적으로 두 회사의 경쟁률을 말씀드리고 본인이 실제적으로 이게 공기업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일단 아시고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코레일 같은 경우는 181대 1,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경영 직무 지원이 726대 1이었죠. 저번에 하반기에 신입공채 그리고 문과생분들이 쓸 수 있는 직무 중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경쟁률이 심하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굉장히 자원관리 역량을 명확하게 발휘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들 본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할 시간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퇴사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퇴사하게 되면 그만큼의 경백기와 경력을 소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퇴사는 하지 마시고 본인이 퇴근 후나 주말을 통해서 NCS 공부라든지 자소서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원관리 역량을 굉장히 잘 발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도전하셔야지 본인이 원하시는 그 이직 혹은 재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회사는 그만두지 마시고 NCS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창균 쌤, 뭐 이런 거 있나요? 사기업 다니다가 나는 해외로 가겠다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제일 많아요. 아,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네. 원래 해외 취업은 지금은 우리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런 청년들이 많이 갔는데 제가 뭐 오래됐죠. 이 일을 한 지가 올해 16년째 지금 네.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 해외 취업을 가장 선호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한 60% 정도가 직장인들이에요. 예, 경력 1년에서 5년 정도 직장 경력이 있는 분들이 그분들은 왜 갑자기 해외 취업으로 안정적이라서 가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어. 예, 이제 한국에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막상 취업을 했는데 뭐 현실이 이제 부닥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우리 대학생들 이상을 꿈꾸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취업을 하고 나면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뭐 가령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결혼을 할 때 집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달에 적금을 얼마 넣어야 되는지, 근데 지금 받는 연봉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밑에서 막 치고 올라오죠. 또 다른 고스펙자들이 막 치고 올라옵니다, 후배들이.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조금 경력을 쌓으려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20대 후반의 여자분들이나 20대 후반의 여성분들 혹은 미혼 여성들, 40대 초반까지의 미혼 여성분들은 해외를 선호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네. 예, 그냥 자꾸 집에 있으니까 결혼하라 그러고 예, 이렇게 해서 좀 도피성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공기업에 있었잖아요. 네. 예, 제가 공기업에 있었는데 오늘 주제가 공기업 대 사기업이잖아요. 한국은행에 계셨죠? 네, 제가 한국은행 근무했었는데 제가 공기업을 그만뒀던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은행을 좀 그만뒀던 이유는 아마 저는 제일 큰 건 제 성격이었어요. 예, 제가 했던 일은 기업 경영 분석 일이었거든요. 아까 우리 현빈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기업을 다니다가 사기업에 들어오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기업에 들어갔다가 공기업에 가면 사기업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기업은 하나의 직무만 가지고 돌아가다 보니까 저는 기업 경영 분석 일을 했어요. 매일 재무제표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사기업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죠. 뭐 해외도 똑같습니다. 해외도 되도록이면 가실 때도 공기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조금 안정적으로. 근데 죄송합니다만 해외에 있는 그런 non-profit organization에 관련된 공기업들은 우리처럼 외국인들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알고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아까도 지원 전략에서 중요한 건 공기업이느냐, 뭐 사기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직무를 찾느냐 이거를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공기업과 사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 전략을 잡을 때
가이드를 줄 수 있다면 어떤 걸 줄 수 있을까요? 현준 쌤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원 전략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공기업과 사기업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 채용에서 같이 뜨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서 지원생분들이 어떤 쪽에 본인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명확하게 보자고 하면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전형 체계는 약간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기업이 보통적으로 우리가 아는 상반기 공채가 3월, 4월, 9월, 10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공기업들은 분기 형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 4월에 피해서 다른 식의 공기업들도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 중간중간에 사기업이 서류가 덜 뜰 때 공기업의 서류가 올라오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을 본인이 체크리스트를 잘 만들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직무 부분을 명확하게 세팅한 다음에 그 일정 부분에서 본인이 최대한의 효율성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현빈 쌤도 한번. 네, 저는 방향성을 계속 얘기했으니까요. 그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얘기를 네,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 학생들이 블라인드 채용 자체를 학점도 나쁘고 뭐도 나쁘고 하니까 다 안 본다고 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블라인드 채용의 정확한 내용은 직무 능력 중심 채용입니다. 그래서 1차 면접 자체가 직무를 심층 면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직무를 모르면 접근을 할 수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남들이 준비하니까 다 여기저기를 준비하다 보면은 직무에 대한 답변이나 면접을 응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무에 대한 목표를 정확히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자신이 뭐 스펙이 안 좋아서 어학이 없어서 도피성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요. 해외도 그렇고요. 뭐 블라인드 채용도 그렇고요. 블라인드 채용 좋습니다. 뭐 사진도 부착 안 하고 네.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사장이고 본인이 인사 담당자라 스펙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보겠죠. 그럼요. 봅니다. 예, 여러분 현실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뭐 학점 2.9에 2.8에 응용광물리학 전공했는 친구가 LG 이노텍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 합격을 했었는데 QA, QC, QM 직무로 이제 품질 쪽으로 합격을 했었는데 그 친구 자소서를 제가 좀 봐줬었거든요. 근데 진짜 쓸 말이 없었어요. 근데 쭉 찾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한국물리학회에서 그 적분구 오차율 범위 했는 그 교수님하고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럼 적분구라는 건 빛의 발사력에 따라서 오차율 범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LG 이노텍이라는 회사를 찾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학점과 스펙이 없다 그래도 학교에서 다녔을 때 했던 다양한 그 커리어를 잘만 찾아내면 충분히 여러분도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별다방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 현준 쌤이 한번 네. 뽑아주시죠. 네, 애청자이신 저번에 동키호테님한테 저번에 드리고 또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남겨주셨는데 드디어 아메리카노 받아가시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저번에 동키호테님 축하드리고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월 말에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계 김현빈 강사님, 박창규 강사님, 또 임현준 강사님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동안 날씨가 좋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